동물에게서 배우는 생존 처세술, 뻐꾸기 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새를 아십니까? 집도 안 짓습니다. 새끼도 안 키웁니다.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제 새끼가 남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 죽여도 모른 척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시인들은 이 새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철학자들은 이 새를 보며 인생을 논했고, 신화 속 신들은 이 새의 모습을 빌렸습니다. 욕을 먹어야 할 새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민폐를 끼친 새가 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완전히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요? 오늘 뻐꾸기 한 마리가 인간에게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민폐인데 아무도 욕을 못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존재감이 있습니다.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당당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뻐꾹뻐꾹. 봄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 들어보셨죠? 청아하고 고고하고 어딘가 품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설레고 괜히 창문을 열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가 남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 죽입니다. 본인은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과도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손꼽히는 민폐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뻐꾸기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들은 이 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새를 보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농부들은 이 새 울음소리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욕을 먹어야 할 새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민폐를 끼친 새가 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법. 가진 것 없이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법. 떠나도 잊히지 않는 법. 혹시 지금 열심히 사는데 존재감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정작 기억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뻐꾸기는 대체 어떤 이력서를 가진 새일까요? 그 이력서를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방금 전장에서 뻐꾸기가 수천 년째 칭송받는 민폐 조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대체 어떤 스펙을 가졌을까요? 이력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름 뻐꾸기, 직업 철새, 탕난 전문가, 특기 소리 하나로 전 세계 감동시키기, 보유 자산 둥지 없음, 고정비 없음, 스트레스 없음, 좌우명 울 때 울고 떠날 때 떠난다. 어떻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가진 새가 동서양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새 중 하나입니다. 동양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뻐꾸기를 두견조라고 불렀습니다. 총나라 왕 두우가 나라를 잃고 죽은 뒤 뻐꾸기로 환생했다는 전설입니다. 그 뻐꾸기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부력이 돌아갈 수 없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이 울음을 들은 이백이 시를 썼습니다. 백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보는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들이 뻐꾸기 한 마리 울음소리에 무너진 겁니다. 서양은 어떨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헤라 여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변신한 동물이 있습니다. 독수리도 아닙니다. 사자도 아닙니다. 바로 뻐꾸기입니다. 신들의 왕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선택한 몸이 뻐꾸기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뻐꾸기를 가리켜 모든 나무에서 결혼한 남자들을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오쟁이진 남편을 뜻하는 단어 cuckold가 커쿠, 즉 뻐꾸기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왕이 죽어서 뻐꾸기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신이 사랑할 때 뻐꾸기가 됩니다. 둥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새끼도 안 키우는 이 새가 왕의 환생이자 신의 변신입니다. 가진 것과 존재감은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뻐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뻐꾸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 존재감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뻐꾸기의 6가지 처세술,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 고정 지출이 얼마입니까? 월세 혹은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 구독료, 차 유지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 수백만 원은 될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나갑니다. 어제도 나갔습니다. 내일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고정 지출이 0원입니다. 처세술 첫 번째입니다. 둥지를 찢지 마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제 둥지가 없다. 원래는 염치 없이 남에게 의지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비판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속담을 완전히 다르게 읽겠습니다. 뻐꾸기는 둥지 짓는 데 쓸 에너지를 노래 연습에 투자했습니다. 둥지 유지비에 쓸 시간을 더 넓은 하늘 날아다니는 데 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고정된 둥지 하나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 한 채 사겠다고 30년 대출을 겁니다. 그 대출을 갚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버팁니다.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주말엔 겨우 쉽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따져보면 집이 나를 소유한 건지 내가 집을 소유한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 특정한 형태의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릇이 되는 순간 그 이상은 담지 못합니다. 뻐꾸기는 그릇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둥지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옥죄는 불필요한 고정비, 나를 가두는 불필요한 틀, 나를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집착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가벼워져야 날 수 있습니다. 날아야 넓어집니다. 그런데 가볍게 날기만 한다고 됩니까? 존재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뻐꾸기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도 잊히지 않는 이유, 바로 두 번째 처세술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 딱 한 문장.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그 한 문장. 지금 바로 나옵니까? 대부분 막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은 또 다른 것도 배우는 중이라서 10가지를 나열하는 순간 상대방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로 기억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뻐꾸기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세술 두 번째입니다. 소리 하나를 갈고 닦아라. 뻐꾸기는 복잡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뻐꾹 뻐꾹 딱 두 음절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음절 하나로 수천 년 동안 시인을 울리고 농부에게 절기를 알리고 봄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공작새를 보십시오. 날개를 펼치면 화려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공작새 울음소리를 아십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려함은 눈을 사로잡지만 단순한 울림은 가슴에 남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세 영웅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명이 각자의 철학을 표현할 때 선택한 소재가 뻐꾸기 울음 하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히데요시는 말했습니다. 울게 만들어 보겠다. 이에야스는 말했습니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천하를 호령한 세 영웅이 뻐꾸기 울음 두 음절로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뻐꾸기의 그 단순한 소리가 깊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Focus is about saying no. 집중이란 수백 가지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뻐꾸기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격증은 몇 개입니까? 부업은 몇 가지입니까? SNS 계정은 몇 개를 운영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당신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뻐꾸기는 두 음절밖에 없지만 전 세계가 압니다. 당신의 두 음절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아직 못 찾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갈고 닦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뻐꾸기가 봄의 전령이 된 건 잘 울어서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울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처세술, 바로 이 타이밍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박자만 빨리 빠져나왔어도 됐을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질질 끌었던 연애, 진작 나왔어야 했던 직장, 끊었어야 했던 관계, 손절했어야 했던 투자.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되는 순간들. 그런데 왜 못 떠났습니까? 미련 때문입니다. 아직 아닐 것 같아서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뻐꾸기는 그 미련이 없습니다. 처세술 세 번째입니다. 떠날 때를 알아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뻐꾸기 우는 날 씨를 뿌려라. 뻐꾸기가 울기 시작하면 파종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뻐꾸기는 그냥 본능대로 날아왔을 뿐입니다.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절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왔을 때가 완벽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갈 때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뻐꾸기는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아직 여기 더 있어도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이 둥지 주인이 나를 아직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봄이 자기 계절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봄이 끝나면 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아가고 때가 아니면 물러난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군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게 왜 이리 어렵습니까? 한자리에 너무 오래 붙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습니다. 이미 기운 판세를 외면합니다. 눈치 없이 존재감을 강요하다가 결국 등 떠밀려 나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과 쫓겨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기억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여름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소중한 이유는 지기 때문입니다. 뻐꾸기가 봄 내내 울다가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울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소음이 됩니다. 뻐꾸기가 봄의 전령으로 수천 년째 사랑받는 건 정확히 봄에만 울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그런데 잘 떠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떠난 뒤에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뻐꾸기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이 그 울음을 그리워하는 이유. 네 번째 처세술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은 게 언제입니까?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이 적었던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압니다. 진짜 위로는 긴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짧고 깊은 한마디에서 옵니다. 많이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딱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뻐꾸기는 이걸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세술 네 번째입니다. 슬픔도 품격 있게 표현하라. 앞서 소개한 중국 전설 기억하십니까? 총나라 왕 두우가 나라를 잃고 죽어 뻐꾸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뻐꾸기가 밤마다 옵니다. 부력이 돌아갈 수 없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왕이었던 새입니다. 나라를 잃은 새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겁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소리로, 자기 박자로, 자기답게 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가슴을 울립니다. 이백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두견새 울음 달밤에 듣노니 빈 산이 시름에 잠긴다. 뻐꾸기의 울음을 듣고 시인이 대신 슬퍼했습니다. 뻐꾸기가 슬픔을 쏟아낸 게 아닙니다.
표현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SNS에 긴 한탄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슬 피합니다. 왜일까요? 쏟아내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쏟아내면 상대방이 피합니다. 표현하면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쏟아내면 민폐가 됩니다. 표현하면 예술이 됩니다. 워즈워스는 뻐꾸기를 향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명랑한 새여, 나는 듣고 있으며 기뻐하노라. 슬픔을 담은 울음인데 듣는 사람이 기쁩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감정 표현의 힘입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개울이 시끄럽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깊을수록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게 표현한다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번째 처세술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뻐꾸기가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의 눈치를 몇 번이나 봤습니까?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계산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입고 싶은 옷 대신 무난한 옷을 골랐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웁니다. 뻐꾸기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처세술 5번째입니다. 남의 노래를 흉내내지 마라.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자기 노래만 부른다. 원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속담을 완전히 다르게 읽겠습니다. 뻐꾸기는 참새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화려한 선율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 박자로 자기답게 부릅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흉내내는 뻐꾸기가 기억됩니까? 독수리 따라하는 뻐꾸기가 칭송받습니까? 아닙니다.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를 냈기 때문에 뻐꾸기로 기억되는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다. 남의 장단에 맞추느라 자기 소리를 잃은 사람은 천하를 얻어도 공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행하는 콘텐츠를 따라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사람의 소리이지 내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뻐꾸기 소리는 딱 들으면 압니다. 아, 뻐꾸기다. 당신 소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목소리, 당신 문장, 당신 스타일. 딱 보면 아, 저 사람이다 싶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째 처세술. 이것이 오늘 뻐꾸기가 가르쳐주는 처세술의 완성입니다. 뻐꾸기는 자기 소리를 지켰을 뿐인데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을 바꿨습니다. 뻐꾸기가 오면 봄이 옵니다. 단순히 봄에 오는 새가 아닙니다. 뻐꾸기가 와야 비로소 봄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회의실에서 나온 뒤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합니까? 자리를 비웠을 때 당신이 그리워집니까? 연락이 끊겼을 때 먼저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합니까? 떠난 자리에 여운이 남는 사람. 그게 뻐꾸기입니다. 처세술 6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봄으로 만들어라. 영국에 이런 민간 전통이 있습니다. 봄에 뻐꾸기 울음을 처음 들을 때 동전을 손에 쥐고 울음 횟수를 세면 그만큼 행운이 온다는 겁니다. 뻐꾸기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행운의 신호라는 겁니다. 뻐꾸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기운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타나면 주변이 밝아집니까? 당신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풀립니까? 당신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당신이 오면 긴장이 흐릅니까? 당신이 말하면 눈치를 봅니까? 당신이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까? 뻐꾸기는 둥지도 없고 새끼도 안 키웁니다. 그런데 오는 것만으로 봄을 데려옵니다. 존재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마스오 바쇼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두견새여, 사라져가는 저편의 섬 하나. 뻐꾸기가 떠난 뒤에도 그 울음의 방향에 시선이 머뭅니다. 사라졌는데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운입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자, 오늘 뻐꾸기에게 배운 6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 무거운 집에 집착하지 말고 가볍게 날아라. 둘, 복잡하게 10가지 하지 말고 단 하나로 올려라. 셋, 왔을 때 당당히 오고 갈 때 미련 없이 떠나라. 넷, 슬픔도 품격 있게 조용하고 깊게 표현하라. 다섯, 남의 노래 흉내내지 말고 내 소리를 불어라. 여섯, 내가 있는 자리를 봄으로 만들어라. 뻐꾸기는 선비입니다. 가진 게 소리 하나뿐인데 그 소리로 왕을 울리고 시인을 울리고 신화 속 신도 그 몸을 빌렸습니다. 둥지 없이 자유롭고 미련 없이 떠나고 사라진 뒤에도 그리운 새. 험준한 이 세상 뻐꾸기처럼 살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소리로 깊게 울리고 제때 오고 제때 떠나고 있는 자리를 봄으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여운이 남는 사람. 당신이 오면 봄이 오는 사람. 당신이 울면 시가 되는 사람. 오늘부터 뻐꾸기처럼 사십시오. 뻐꾹뻐꾹.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살아남는 양식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뻐꾹뻐꾹.